안녕하세요. 부자연구소 RR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뉴스나 애널리스트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왜 이렇게 미국 금리 인상에 관심이 많을까요? 미국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언급을 했네, 안 했네? 연준 파월 이분은 왜 이리 자주 등장하시는지, 연방준비제도는 또 뭔지,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점도표, 테이퍼링, 비둘기, 매? 여기서 새는 또 왜 나오는지 막 머리 아프시죠?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의 기사와 앞으로 나올 뉴스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 기준금리가 중요할까요? 미국은 세계 1등 국가이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예요. 이 기축통화라는 것은 국가 간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입니다. 여러분 유럽 놀러 가셨을 때 달러는 쓸 수 있어도 위안화는 쓸 수 없었잖아요. 이것처럼 어디 가서나 쓸 수 있는 기본이 되는 통화, 이게 바로 기축통화예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2.5%로 한국의 금리 2%보다 더 높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미국 금리가 높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할까요? 한국에 투자할까요? 굳이 우리나라 투자 안 하고 이자 더 주는 미국에 투자하겠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자산인 부동산 주식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바꾼 다음에 그 원화로 우리 자산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 금리가 더 높았다 하면은 어떻게 하죠?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 자산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자금 유출이 돼버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미국 금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2.5%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2.5%보다는 최소한 더 올려야 되겠죠. 이걸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를 올리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뉴스에 귀를 계속 쫑긋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금리, 즉 정책금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가 아니에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결정을 해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페드라고 부릅니다. 연방준비제도, 그래서 연준이라고 하죠.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에요. 자, 그러면 금리는 어디서 결정되나요? 미국 페드 중에 FOMC라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요. 한국은행은 금통위라고 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45일에 한 번씩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결정뿐 아니라 물가 관리를 통해 그 나라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 과도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의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해요. 달러가 그럼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에서 발행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미국 중앙은행은 왜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를까요? 페드는 한국처럼 단일기관이 아니라 여러 구성 부분이 하나의 연합체계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페드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총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12개의 연방준비구로 나누어서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둡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이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FRB는 총 7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통령이 4년 임기의 의장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현재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 겁니다. 곧 제롬 파월의 임기가 끝나가는데요. 다시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이 FRB에서는 베이지북이라는 것을 발행해요. 미국의 12개 지역의 연준 관할 지역 각각의 현재 경제 상황 보고서인데요.
FOMC 2주 전에 발표돼서 FOMC가 단기 금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돼요. 자, 그럼 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게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FOMC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랑 비슷한 조직이에요. 이분이 바로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시는 페드의 연준 의장, 즉 FOMC 위원장 제롬 파월 아저씨예요. FOMC 회의는 FRB 7명의 이사와 12개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중 5명, 총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항상 참석을 하시고요. 요 나머지 4자리는 11명의 연방은행 총재가 1년 주기로 차례로 돌아가면서 참석을 합니다. 우리 미국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막 이런 사람들을 매파적이다 라고 하고요. 아직 유지해도 돼요. 금리 올리지 말고 우리 좀만 더 지켜봐요.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들을 비둘기파라고 표현을 해요. FOMC 열리는 날짜는 FOMC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 FOMC를 검색하시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클릭하세요. 요 FOMC 사이트 우측 하단에 FOMC 캘린더를 클릭하시면 1년치 회의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FRB에서 베이지북을 발행하고 2주 후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진행할지 방침을 공표하는 한 장짜리 성명서를 발표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통화 공급량과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중앙은행 의장인 파월이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 질문을 받고 이 내용들은 FOMC 끝나고 나서 3주 후에 의사록으로 발표가 됩니다. 요 3월, 6월, 9월 FOMC 날짜에 별표가 붙어 있죠. 여기에 점도표가 있어요. 이 점도표를 확인하시려면 여기 프로젝션 머터리얼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점도표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요게 3월 점도표고요. 요게 6월 점도표예요. 짜잔, 확대를 했어요. 2021년부터 2023년 그리고 그 후까지 얼마나 많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자, 여기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좀 하나씩 볼게요. 2021년에는 바닥에 쫙 깔려있죠. 이분들이 다 금리 인상 안 한다고 예측한 거예요. 2022년에는 좀 위에 튀었어요. 0.5 이상으로 된다 하시는 분이 한 명이나 있네요. 6월은 어때요? 2명으로 늘었어요. 2023년에 금리 인상을 1.0 이상 한다는 사람은 2명, 옆에는 1.5 이상 한다는 사람이 2명. 이렇게 늘었네요. 그리고 먼 미래에는 다 금리 인상한다고 여기에 손을 다 들었네요. 이 점도표는 이렇게 17명의 위원들이 미래에 우리가 금리를 언제 올릴까 예측하는 표예요. 실제 FOMC에 참여하는 중앙은행의 전문가들이 과연 금리 결정을 언제쯤 할지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점도표는 지난번과 비교해서 보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3월, 6월 변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찍은 지표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지난 27일 회의 의사록은 다음 달에 발표가 되겠죠. 이렇게 중앙은행 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바로 연방준비 제도예요. 지금까지 기준금리는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금리라고 했었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나 대출을 할 때 받는 금리나 이 모든 것들은 시장금리라고 해요. 이것들은 다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시중금리도 같이 변동을 합니다. 즉 기준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하고요. 이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양적 완화 있었잖아요. 양적 완화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원래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을 때 뭔가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한국중앙은행은 7일짜리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고요. 미국 페드는 1일짜리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요. 이게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저희 코로나19 위기가 터졌고 이때 금리를 낮추다 못해가지고 제로금리까지 낮춰서 경기부양을 했는데도 이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었어요. 그래서 미국 페드에서는 장기 국채를 엄청나게 샀어요.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통화의 유동성을 높인 거예요. 우리 한국은행은 양적 완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 했고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월 1,200억 달러씩 지금 매월 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중에 돈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달러가 계속 엄청나게 풀렸죠. 이러면 돈의 가격인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요즘 핫한 테이퍼링. 이 테이퍼링은 뭘까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양적 완화로 한 달에 총 1,200억 달러씩 장기 국채를 사주고 있었잖아요. 요 사주고 있었던 거를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 달은 1,100억 달러, 그 다음 달은 1,000억, 그 다음 달은 900억, 언제까지? 이게 제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양적 완화 중 감소하는 과정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양적 긴축까지 보고 갈게요. 이 양적 긴축은 그동안 쌓아놨던 채권들을 시중에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팔고 돈을 다시 흡수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돈의 공급이 줄기 때문에 시중 금리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움직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번 영상은 미국 금리 인상 관련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해 풀어봤어요. 첫 번째, 미국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달러의 기준금리에 따라 전 세계의 경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FOMC에서 45일에 한 번씩 결정된다. 금리를 올리자 하는 건 매파. 올리지 말자, 좀 안전하게 가자 이런 거는 비둘기파. 시장금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세 번째, 테이퍼링은 월 1,200억 달러씩 사주던 채권의 양을 점점 줄이는 것이다. 양적 완화는 매월 1,200억씩 장기 채권을 사서 시중의 자금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하던 그 양을 조금씩 줄이는 것. 양적 긴축은 사놓았던 채권을 다시 시중에 내다 팔아서 자금을 흡수하는 것. 쉽죠? 자, 다음 영상은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와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